5장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은 회전축 또는 회전축에 연결된 전원을 지지하는 기계 요소로서 우리가 설계할 때 마찰 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동력 전달하는 효과가 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월이라는 것은 베어링과 접촉하여 축을 받치는 부분이 축의 일부분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동력을 전달하는 회전축이 있고 그 회전축을 지지하는 요소,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하면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베어링이 지금 여기서 이 축에 연결된 이 베어링을 지지함으로써 축을 지지하는, 그래서 이 단면도, 위에서 바라본 단면도를 여기 발을 뚝 잘라서 보면 이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축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축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베어링이라고, 다시 전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월. 그러니까 축과 전월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어디에서 지지를 해주냐 하면 바로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베어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회전하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지금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 바로 여기서 보면 C라는 이런 두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앞에서 봤을 때,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베어링과 전월 사이의 간격, 또는 여기에 윤활유가 보통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베어링, 볼이나 아직 구름 베어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두께를 갖다 우리가 뭐냐면 베어링과 전월 사이의 간격, 요 C에 해당되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윤활층의 두께다. 여기는 윤활유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거 회전하는데 매끄럽게 이것이 회전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윤활유의 층의 두께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계할 때 보면 요 지금 이 공간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바로 L이 되고 이것이 바로 전월의 두께 D가 되는 거죠. 이 전월의 길이 L, 전월의 두께 D. 그래서 우리 뭐 베어링을 설계한다. 이건 뭐 일종의 이제 전월을 설계하는 이런 개념하고 마찬가지 개념인데 여기서 이 L과 D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럼 이 축이 갖고 있는 그 재료의 특성, 여기 있는 베어링의 하중, 걸린 하중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5장에서 취급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게 축, 이 안에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된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전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월의 길이 L, 그 다음에 여기 2R, 2분의 2R 또는 D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월의 직경 D 또는 2배 R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이 간격, 베어링과 전월 사이의 이 간격, 이걸 갖다 윤활층, 베어링과 전월 사이의 간격 또는 뭐 윤활층의 두께,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바로 이 베어링이라는 건 이렇게 회전축 또는 이게 축에 연결된 전월을 지지하는 기계 요소다. 전월이라는 것은 이 축과 연결된 부분으로서 이 베어링과 접촉을 하여 이 축을 지지해주는 이런 축의 일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어링, 전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베어링의 일반상으로서 이제 전월의 종류입니다. 자, 전월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베어링과 접촉해서 축을 받치는 축의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크게 전월은 이제 레디얼 전월과 트러스트 전월이 있습니다. 레디얼 전월과 트러스트 전월이라는 것은 베어링에 가해지는 하중, 베어링 하중 P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레디얼 전월과 트러스트 전월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는 베어링 하중 P가 축의 중심선과 직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저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다 베어링 하중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그냥 요 축과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는 어떤 것이냐? 엔드 저널. 엔드 저널이라는 것은 이 축과 이 저널이 어디 보면 베어링과 접촉되는 부분이 끝단에 있다. 근데 여기서 P라는 것이 이렇게 베어링 하중에 가하고 있어요. 자, 이 저널의 축 중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레디얼 저널 중에 일종이다. 그 중에서 끝단에 있는 엔드 저널이다. 자, 그러면 축과 축 사이에 이런 식으로 다 저널을 만들어서 베어링과 연결한 이런 부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 축 하중이 이렇게 나갑니다. 라고 했으면 이 저널의 축, 이것이 작용하는 이런 요소를 보면 이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엔드 저널과 중간 저널은 우리가 레디얼 저널이다. 즉, 베어링 하중이 축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피벗 저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베어링이 있고 저널이 이와 같이 있으면서 하중이 이렇게 축 방향으로다가 평행하게 중심선 작용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이거 갖다 우리가 피벗 저널. 그 다음에 컬러 저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걸 갖다 여러 개의 컬러가 연결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컬러 저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큰 직경을 우리가 D2, 작은 직경을 요게 D1이라고 그랬을 때 이 컬러에 의해서 회전되는, 그 대신 여기서 P가 어떻게 작용해요? 이렇게 작용해서 이 중심선 작용 방향으로다가 베어링 하중이 작용을 한다. 이것도 컬러 저널. 그래서 크게 이런 거 갖다 우리가 레디얼 저널, 이와 같이 그 중심선 방향으로 축 하중이 작용하는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트러스트 저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널의 종류는 베어링 하중 P에 작용하는 방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널을 갖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저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베어링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베어링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하중 방향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레디얼 저널과 트러스트 저널을 얘기했다면은 여기서는 마찬가지 레디얼 베어링과 트러스트 베어링이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레디얼 베어링과 트러스트 베어링이 뭔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 레디얼 저널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을 레디얼 베어링, 트러스트 저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트러스트 베어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와 같이 레디얼 베어링이라는 것은 베어링 하중이 중심선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이런 베어링을 레디얼 베어링. 그 다음에 트러스트 베어링이라는 것은 그 중심선과 베어링 하중이 일직선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베어링을 갖다 우리가 트러스트 베어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고, 또 접촉하는 방향에 따라 우리가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이러한 그림을 기억하시죠? 자, 요 사이에 들어가서, 즉 저널과 베어링 사이에 여기 이것이 회전하는 것 같다. 회전력을 그대로 회전을 마찰 없이 최소화시켜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윤활유를 넣든지 윤활유를 넣다든지, 또는 이 안에 우리가 무엇을 넣냐면 베어링을 넣어주는, 베어링을 집어넣어 주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베어링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윤활유에 의한 미끄럼 접촉, 이렇게 해서 윤활유에 의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윤활유 미끄럼 베어링이라 한다면, 이 안에 이제 구름 베어링이라는 걸 갖다 집어넣어요. 그 구름 베어링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저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널이 있고, 여기가 베어링이 있다. 요 사이, 저널과 베어링 사이에 아까 얘기했지만 윤활유가 들어가면 이 미끄럼 베어링, 요게 이제 전동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전동체에는 볼과 롤러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구름 접촉을 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베어링을 갖다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동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슬처럼 이렇게 동그란 이런 입체 모양의 이거 갖다 우리가 전동체 중에서 볼이라고 그러고, 롤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다가 형성이 돼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다 회전되거나 시계 방향이나 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이것이 안에서 전월이 베어링에 지지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구름 접촉을 하는 구름 베어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크게 베어링은 하중 방향에 따라 또 접촉 방법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각각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은 페트로프 법칙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작용하는 어떤 그 유체의 특성, 그 다음에 전월과 베어링의 어떤 마찰에 의한 거기 나타나는 어떤 토크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뉴턴의 점성, 거기서는 이제 그 유체의 점성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자, 첫 번째는 뉴턴의 점성 법칙 또는 유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도되는 전단 저항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토크, 뭐 이걸 T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월과 베어링의 마찰, 즉 어떤 베어링 하중과 거기서 말하는 마찰 개수에 나타나는 마찰력, 이것을 의해서 나타나는 토크를 갖다 T2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토크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토크는 어찌됐든 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 T1과 T2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마찰 개수, 즉 거기서 베어링 하중과 마찰력 사이에 일어나는 마찰 개수를 찾아내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페트로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 1학년 과정에서 이것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학도로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관계식이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가, 또 일부는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 우리가 설명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서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단 저항력에 의한 토크와 마찰력에 의한 토크, 이것을 갖다 찾아내서 그 각각이 같다라고 비교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마찰 개수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페트로프 법칙이다. 크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나타나는데,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까서 보신 그림이고, 여기서 베어링이 있고, 여기가 축이 있고, 축과 연결된 전월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전월의 그 직경은 D고, D는 2분의 R이다.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바로 전월과 그 베어링의 사이의 간격, 또 윤활층의 두께,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동체가 들어가 있으면 전동체에 의한 어떤 그 이격거리,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월을 설계한다, 베어링을 설계한다 그러면 이 L과 이 D,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자, 여기서 이제 페트로프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단 저항력에 의한 토크, 그 다음에 마찰력에 의한 토크를 우리가 한번 찾아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마찰 개수를 찾아내는 이러한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단 저항력에 의한 토크다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유체역학의 개념이 이제 약간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식적으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윤활유예요. 여기 검은 부분이 이제 윤활층이야. 여기서 보면 바로 여기 두께 C에 해당돼요. 여기가 바로 이게 C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C가 아니어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면은 고정이 돼 있다. 고정돼 있고, 여기는 윤활유로 이렇게 층이 이루어졌어요. 윤활층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윤활층 상단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속도 V로다가 확 움직여준다. 그러면 속도라는 것이 9배, 즉 속도가 어떤 형상 프로파일로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 이 고정된 이 부분에서 유체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서 어떤 판때기로다가 쭉 밀어주면 위에 있는 속도는 이걸 따라서 이렇게 속도가 움직일 것입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고정된 지점, 요 지점에서 유체는 고정된 표면에서는 쫙 달라붙으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 고정된 부분에서. 그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점착 또는 점착 조건.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된다? 붙어 있으니까 제로가 돼. 여기서 아무리 딱 해도 이 순간적으로 이 지점에서는 속도가 제로가 되고 이 지면에서 올라갈수록 속도는 점점 이것에 의해서 얘가 V로다 움직이려는 이런 것 영향에 의해서 속도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영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뭐 강물이 흐를 때 밑에 있는 지면에 있는 그 물의 속도는 그 물 표면에서의 속도보다 느린 이런 현상도 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속도가 이렇고 그래서 이것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선형적으로다가 속도가 증가하는 이거 갖다가 속도 구배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 여기서부터 지면에서부터 y 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거 갖다 dy와 속도 dv와 dy의 요 관계 이거 갖다 우리가 속도 구배라고 한다. 근데 뭐 사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안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2차적으로도 나타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선형으로 속도 구배가 선형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이제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가 안에 부분이 저널, 반경이 R인 저널이 있고, 저 위에 검은 부분, 요 검은 부분 바로 이제 베어링에 해당되는 거죠. 베어링.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사이는 뭐냐? 바로 얘기한 저널과 베어링의 간격, 요 C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dy분의 dv, dy라고 우리가 속도 구배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여긴 베어링이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것이 저널이 이런 식으로 속도로다 회전해. 순간적으로 속도가 v가 회전해. 그럼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고정된 분이니까. 자, 그럴 때 요때 요걸 갖다 속도 구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아까는 dv, dy라고 그랬다면 여기서 이제 c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여기서는 dc분의 dv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 c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어링과 저널 사이의 두께다. 이것이 바로 저널 안에서 회전하는 축에 연결돼서 회전하는 저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색깔 친 부분이 바로 베어링. 바로 이 c라는 것이 바로 이 두께가 뭐냐? 베어링과 저널 사이의 두께. 그 다음에 여기서 에타라는 것은 윤활유의 점성이라는 것은 유체의 끈끈한 정도.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윤활유로 쓰는 거는 물과 같이 이렇게 잘 흐르지가 않습니다. 점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끈끈한 정도를 갖다 우리가 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도. 그래서 윤활유의 점도를 갖다 우리가 에타라고 우리가 놓고, 그 다음에 타우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윤활유의 전단 저항 우리가 얘기했어요. 윤활유의 전단 저항. 전단 저항이라는 건 뭐 단위 면적당 저항력, 전단 저항력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단 응력을 얘기했을 때는 단면적분에 거기 평행하게 단면에 평행하지 않은 힘 또는 뭐 이렇게 P라고 썼을 때 이렇게 우리가 쓴 것처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전단 저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윤활유의 전단 저항이라는 건 속도 구배에 비례한다. 자, 속도 구배. 자, 저항이라는 것은 속도가 빠를수록 저항력이 크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속에서 천천히 걸어갈 때하고 막 뛰어간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빠르니까
저항이 크겠죠. 이와 같이 전단 저항이라는 것은 그 속도 구배,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한다는 다, 즉 비례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단 저항은 속도 구배에 비례한다. 속도 구배라는 거리에 따른 속도 분포 아까 얘기했죠. 요거 이런 프로파일을 때가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비례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등식으로 만족하는 비례상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윤활유의 점성이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등식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례상수가 들어가는데 그 비례상수는 윤활유의 끈끈한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 점성이다라는 것이, 이걸 바로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타우는 에타 dv dy다. 이건 속도 구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 구배, 속도 구배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dy는 여기서 dc분의 dv가 된다는 거라. 왜? y가 c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속도 구배라는 것은 원래는 dc분의 dv, 그러니까 dv dc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선형이다. 자, 어떻게 됐어요? 아까 고정된 부분과 속도로 이동하는 v하고 이 관계는 이런 식으로 다 선형으로 나간다. 선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로 쓸 수 있다? 선형이기 때문에 c분의 그냥 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것이 여기서 dy가 dc가 되니까 이렇게 변경이 됐고, 이것이 선형이니까 그냥 dv dc는 바로 v 오버 c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다는 요 관계식으로부터 이것은 무엇이 된다? 이렇게. 요거 대신에 이렇게 들어온다. 이 두 단계가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이때 축의 회전이 nrpm이다. 자, nrpm이라는 단위는 여러분들 재료학에서 설명했어요. 분당 회전 속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nrpm 했다면은 분당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회전, 1회전은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r, 1회전은 2파이 r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 rpm이라면은 1분에 얼마만큼 갔다는 거예요? n 바퀴 회전했으니까 바로 곱하기 n이죠. 그래서 n 2파이 r 이만큼 이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분당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초로 나타내면 60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요. 만약에 1000rpm이다. 1분에 1000회전을 한대.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nrpm일 때 어떻게 되냐?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 1분에 1미닛에 1000회전을 하는데 1회전이 2파이 r이래.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것을 초 단위로 고치려니까 이거는 60세컨드 분의 1000 2파이 r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에타 c분의 1 속도를 갖다 이렇게 나타나. 회전 속도를 직선거리로다가 n 그 다음에 2파이 r을 곱해준 게 n회전을 할 때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60은 바로 분을 초로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줬다. 그래서 1000rpm일 때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이렇게 고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단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단 저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단 저항력이라는 것은 거기다 우리가 단면적을 곱해줘야죠. 전월의 단면적. 자, 근데 전월의 단면적이라는 것은 여기 전단 저항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야 되는데 전월의 여기가 길이가 L이고 이것이 단경이 R, 그러니까 직경은 2R 또는 D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월이라고 얘기하면 요 표면적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원주 둘레 2파이 R과
거기다가 이 길이 L을 곱해준 것이 이 표면적에 쭉 둘러서서 이 표면적의 단면적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전월의 표면적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A 프라임이 된다. 그래서 전단 저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 자, 전단 저항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토크라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팔 길이, 반경 아래 팔 길이로부터 나타나는 힘. 다시 말하면 여기 힘이 F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R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것일 때 이루어지는 토크는 바로 F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전단용으로 F'에다가 이 반경 팔 길이 R을 곱해줬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F'은 위에서 봤듯이 이렇게 됐고 집어넣어 주니까 여기서 타우라는 것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어 주고 A' 집어넣어 주고 R 집어넣어 주고 이건 타우 A' R.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전단 저항력에 의한 토크. 자, 첫 번째 거예요. 좀 어렵죠, 이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 그다음에 마찰력에 의한 토크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대로 합니다. 자, 여기서 바깥에 이렇게 뭐하냐면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전월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전월층의 두께가 있고, 자, 여기서 P라는 힘이 가해져요. P라는 힘이 가해지면 여기 거리 R이 있고 이것이 이제 회전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회전을 이렇게 하면 그것에 의한 뭐 반대 방향, 얘가 시계 방향으로 전월이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 여기서 반대 방향 저항은 어떻게 되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마찰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듯이 수직 힘과 마찰력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W가 있고 여기가 뭐 F라는 마찰력이 있으면 여기 마찰 개수 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W는 뮤, 다시 F는 마찰력은 뮤 W 이렇게 썼던 거 재료역학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썼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마찰력이라는 것은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 힘 이걸 갖다 적용한 거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 F라는 것은 뮤의 P 즉 마찰 개수와 베어링에 가해지는 힘 이것을 갖다가 곱해준 것이 바로 마찰력이 접선 방향 마찰력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인 수압력이라는 얘기다. 수압력. 이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 스몰 p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가해지는 이 하중, 베어링 하중을 무엇으로 나냐면 투영 면적으로 나눠준다. 야, 투영 면적이 뭐냐? 투영 면적은 어떻게 빛을 비춰줬을 때 나타나는 그림의 모양. 자,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런 식의 전월이 있어요. 길이가 L이고 직경이 D인 이런 전월이 있어. 자, 위에서 이렇게 비춰주면 얘는 투영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서 비춰주면 아, 여기가 D고 여기가 길이가 L인 이런 면적으로다가 그림자가 나타날 거죠. 위에서 이렇게 비춰주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그 단면적이 바로 뭐냐? 바로 LD가 되는 거죠. 또는 LE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면적이 되는 거죠. 투영 면적. 그래서 이 투영 면적이라는 개념은 빛을 비쳤을 때 그 그림자로 나타나는 면적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그래서 투영 면적이라는 이렇게 투영되는 면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마찰력의 뭐 A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A라는 것은 2배의 RL 또는 D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투영 면적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요소 뮤P라고 해요. 뮤P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또는 이것을 P를 이렇게 쓸 수 있다면은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A small p 수압력으로 갖다 쓸 수 있죠. 이것은 ERL의 small 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찰력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은 F라는 것은 뮤 P에서 뮤 ERL P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마찰력이라는 거. 마찰력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지금은 두 번째 마찰력에 의한 토크를 보고 하는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베어링의 수압력 P라는 것은 투영 면적으로다가 베어링 하중 P를 나눠준 것이다. 자, P라는 것은 투영 면적 A에다가 P를 곱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요 관계식으로부터. 근데 여기서 A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투영 면적이니까 직경이 2R, 그 다음에 길이가 L인 이러한 저널의 투영 면적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찰력은 그래서 그대로 적용시켜. 이거 바로 이거 뭐야? 베어링 하중이 되는 거죠.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마찰력이 이렇게 됐으니 이것도 마찬가지 토크라는 것은 반경에다가 그 마찰력을 곱해준 거죠. 마찰력에다가 반경을 곱해준 것이 바로 토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찰력에다가 이게 바로 이제 F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반경 R을 곱해줬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뭐야? 이것은 마찰력에 의한 토크. 그 다음에 아까 맨 전에 전단 저항에 의한 토크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끄집어내면 아까 개념 설명한 것처럼 페트로프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단 저항력에 의한 토크와 마찰력에 의한 토크를 구해서 그것이 같다는 조건으로 통해서 무엇을 구한다? 마찰 개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페트로프 법칙에 대한 해석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아까 1번에 했던 전단 저항력에 의한 토크,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마찰력에 의한 토크, 바로 위에서 구한 것이죠. 자, 이거 두 가지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구한 거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이냐? 바로 이 마찰 개수가 무엇이냐?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것이 마찰 개수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R 지워지네. 그 다음에 여기 ER도 지워지는 것 같아요. ER. 여기도 ER. 또 L도 지워지네. 다 지워지네. 아, 지금 우변에 넣는 것은 뮤P만 남네요. 뮤P 남고 이렇게 된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타에 이거 정리됩니까? 30C에 N 파이 R에 또 이 파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파이 제곱이 되네. 요것이 뮤P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정리해서 뮤로다가 정리하니까 요거 넘어가 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요거 따로 해서 뮤라는 것은 요것이 정리해서 30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P가 넘어갔으니까 P분의 에타 N, 그 다음에 RPM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거기다가 무엇이 있어 남는 거 C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다. 아, 여기같이 두 가지 나타나는 토크에 의해서 무엇을 정의했다? 여기서는 마찰 개수를 정의하는 것.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페트로프 법칙이라 우리가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요소 보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약간 유체의 점성, 그 다음에 축의 회전 속도 몇 RPM을 두냐. P라는 것은 여기서 수압력이라는 것은 베어링 수압력이라는 것은 베어링 하중을 투영 면적으로다가 나눠준 것이다. 바로 이게 P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저널과 베어링의 간격을 두다가 무엇을? 저널의 반경을 나눠준 것. 이 요소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렇게 해서 페트로프 법칙에서 무엇을 구하냐? 마찰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프 법칙이고, 특별히 여기서 중앙 요소인 P분의 에타 N, 즉 그 점성 개수와 속도를 곱한 것을 수압력으로 나눠준 요 요소를 갖다 우리가 말하면 베어링 개수라 얘기한다. 여기 뭐 이제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베어링 개수는 무엇이냐라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 베어링 개수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베어링 수압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수압력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베어링 하중을 투영 면적으로 나눠준다. 자, 이 레디얼 저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것을 갖다 이렇게 위에서 비춰주면 어떻게 된다? 위에서 비춰줬을 때 여기서 직접 바라보는 면적, 이게 바로 D, 이 직경을 L, 다시 요것을 L, 요걸 D라고 했을 때 단면적은 DL 또는 ERL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요소에서. 자, 그 다음에 트러스트 저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피봇 저널 같은 경우는 하중이 P가 이렇게 작용하죠. 어디에? 이런 식 저널에. 그럼 단면적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단면적이, 투영 면적 어때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직경을 갖다 우리가 D라고 하면 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이다. 이것이 바로 투영 면적이다. 자, 이것 대신에 무엇이더라? 여기에 이것이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 뭐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가운데가 비어 있어. 이것이 D1, 이걸 D2라고, 큰 거 갖다 D2라고 쓸 때 이 단면적에서 이 단면적을 뺀 요 요소가 투영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4분의 파이 D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D1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중공 저널 같은 경우 트러스 저널에서 요걸 때는 A가 요것이 들어가면 된다. 뭐 컬러 저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도 컬러를 갖다 이렇게 했을 때 큰 직경과 작은 직경이 나는데, 만약에 3개가 들어있는 거 있다. 이거 갖다 우리가 D2, 요 작은 거 갖다 D1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여기선 Z라는 것은 바로 이 컬러가 몇 개냐. 이건 컬러가 3개죠. 여기서는 컬러 수를 갖다 나타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투영된 면적을 갖다 보면은 이 단면적에서 컬러의 큰 단면적에서 작은 단면적, 이거 뺀 요것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컬러 수를 갖다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은 이제 엔드 저널을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엔드 저널이라는 거 얘기한 것처럼 뭐 아까 축이 있었고, 여기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널이 있고, 여기 베어링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요소를 갖다 우리가 엔드 저널이라고 그랬는데, 자, 베어링 하중이 P가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전체 베어링 하중에 이 L에 거쳐서 전부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림을 보면 여기 저널이 있고 여기 축이 있어. 그럼 여기에 또 이런 요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베어링 하중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 이 전체 합한 것이 뭐야? P라는 거죠. 길이 L에 이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 D고, L에 그 전체에 거쳐서 이렇게 베어링 하중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는 우리가 등분포 하중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것이 하나가 합해진 것이 어떻게 된다? 어디에 작용합니까? 재료역학에서 중앙에 작용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크기가, 전체 합한 크기가 요게 작용해. 근데 이 거리가 얼마야? 2분의 L이 되는 거죠. 요거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요소의 모멘트, 굽힘 모멘트와 요 요소에서 나타나는 요 두 가지 정의에 의한, 재료역학에 의한 굽힘 모멘트과 이런 요소를 갖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납니까? 굽힘 모멘트, 요건 굽힘 모멘트죠. 모멘트는 단면 개수와 요거는 허용 굽힘 응력. 자, 단면 개수와 허용 굽힘 응력을 곱했을 때 이거 굽힘 모멘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얘기하는 건, 단면 개수라는 건 뭐냐? 단면 개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I야,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우리가 원형 축 같은 경우는 어때요? 64분의 파이 D 4승이다. 뭐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Z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R로 나눠준 것, 즉 IX를 2분의 D로 나눠준 것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IX를. 그럼 이걸 갖다 2분의 D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Z는 32분의 파이 D 3승이 바로 단면 개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재료역학에서 이거 배웠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굽힘 모멘트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단면 개수와 이렇게 허용 굽힘 능력을 곱해주는데 Z 즉 단면 개수가 여기서 말할 때는 32분의 파이 D 3승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쓴다면은 이러한 요소의 정의로부터 나타나는 굽힘 모멘트. 자, 그 다음에 이 지지점을 해서 볼 때 모멘트가 뭐냐, 거리 팔 길이가 2분의 L이고 하중이 중앙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이때 모멘트는 P와 이 팔 길이 2분의 L을 곱해준 것이 바로 모멘트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같다고 했으니까 뭐냐, 모멘트가 굽힘 모멘트가 같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대입하면 32분의 파이 D 3승의 시그마 B는 P의 2분의 L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무엇을 정리할 수 있냐, 이 D를 갖다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거 정리하면 요거에 없어지면서 16만 남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풀어주면은 뭐 D 3승의 파이 시그마 B 이것은 16PL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것을 넘기면은 D 3승은 파이 시그마 B분의 16PL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것을 고쳐서 환산해 주면은 이와 같이 D에서 나타난다면 3승근으로 나타나는 이런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리가 레디얼 저널 같은 경우 그때 투영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DL이 된다고 그랬죠. ERL이나 DL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어디다 대입해? 이 P에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됐으냐? D라는 것은 3승근의 16 DLP의 L 파이 시그마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갖다 벗겨주면 3승근을 벗겨주면은 요게 3승이 되는 거고, 그래서 DD 하나 없어지면 요거 없어지고 요게 D의 제곱이 되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정리해줘. 요거 L제곱하고 요거 D제곱 해주면 요거 옮겨주세요. 파이 시그마 B의 D제곱은 16P L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요것에 대해서 D분의 L로다 곱해서 D제곱분의 L제곱은 어떻게 된다? 요것다 나누면 16P분의 파이 시그마 B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요것을 양변을 루트로다 씌워주면 바로 이러한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 즉, 재료의 허용 굽힘 능력, 그 다음에 수압력을 알고 있다면은 저널의 길이와 직경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엔드 저널, 레디얼 저널이죠. 엔드 저널에 작용하는 베어링 하중.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여기 베어링 하중이 200kg 포스가 작용을 한대. 자, 뭐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러한 하중이 여기서 P라는 것이 하중이 200kg F가 작용을 한다. 이건 뭐 축이 있겠고, 이건 저널이죠. 이것이 길이가 L이고 직경이 D다. 자, 이런데 여기서 지금 투영된 면적 L이 얼마고 D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투영 면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봤을 때 여기서 L과 D 이 면적이 얼마냐 봤더니 이곳이 DL이 바로 400mm 제곱이랍니다. 이게 단면적, 투영 면적이니까 이게 주어진 거야. 그때 하중 P가 이렇게 작용한대.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수압력을 우리가 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수압력 스몰 p라는 것은 베어링 하중을 모르다가 투영 면적으로 나눠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나눠주니까 베어링 하중이 200kg 포스, 그 다음에 투영 면적이 400
미리 제곱이 돼. 아, 이걸 써보니까 0.5 kg 프로스 per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게 수압력이래.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뭔진 모르지만은 그 전월의 직경과 길이비. 그래서 L 오버 D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루트 파이 시그마 B의 16 수압력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조건에서 파이의 허용 구피 목력은 4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16 위에서 수압력을 구했죠. 수압력은 0.5래. 자, 이렇게 됐대요. 자, 이거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1.25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아, 뭔지 모르지만 직경이 1이면은 전월의 길이는 1.25가 된다. 이거의 1.25배가 된다는 이 관계식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다시 이렇게 썼으니까, 자, 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었냐면, A라는 것은 DL인데, 이것이 400이래.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이것이 A니까. 자, 그러면 L은 얼마야? D분의 400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써서 무방하겠네. 그럼 요 위에 있는 식으로부터 요게 뭐라고? D분의 L이니까 L 대신 이걸 집어넣어. 그럼 요 관계식으로부터 1.25는 D분의 400. 요게 L이 되니까. 그럼 이건 뭐야? D 제곱분의 400이 된대. 이게 1.25래. 그럼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식 하나, 미지수 하나.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D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D는 얼마입니까? D는 계산은 여러분들 교수님이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렇게 나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산으로는 지금 17.89mm 이렇게 나오고 이것에 의해서 이 조건 D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든지 뭐 하여튼 그거 찾아내면 요구 조건을 만족하든지 그 찾아서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L을 구할 수 있죠. 1.25배래. D에 1.25배라는 거 했으니까 이것은 한 22.36mm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드 저널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뭘 투영 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저널을 갖다가 위에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서 투영했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 모습의 면적을 갖다 우리가 투영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투영 면적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처럼 뭐 레디얼 저널에서 나타나는 그런 요소, 그 다음에 트러스트 저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